여기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글에 관한 놀라운 주장이 제기되며 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발명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된 건데요. 이 발표 이후 교수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 그 끝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한글의 진짜 기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논쟁 끝에 밝혀진 예상치 못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엘리안조라고 합니다. 제 부모님은 90년대에 한국에서 이민을 오셨고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땐 부모님이 해주는 한국 동화를 듣고 자랐고 집에서는 늘 한글로 된 동화책과 사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저는 자연스레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하버드에서 언어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문자와 문명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저 한 연구실 안의 논문이나 발표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꾸고 한글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10월 초 하버드의 캠퍼스가 노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쌀쌀한 가을 바람이 살짝 옷깃을 스쳤고 저는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들고 위드너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버드의 위드너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문헌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예요. 그곳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지식의 성소 같은 느낌이 들죠. 저는 한글과 그 과학적 체계를 중심으로 한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날은 동아시아 문자 관련 고문원들을 찾기 위해 도서관 지하 섹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평소 학생들이 자주 찾지 않는 깊은 서고였고 오래된 문서들 특유의 종이 냄새와 정적이 감도는 공간이었죠. 책장을 넘기며 자료를 찾던 중 눈에 띄는 서류철 하나가 있었습니다. 회색 천으로 감싼 묵직한 바인더였고 겉면에는 손으로 쓴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기밀문서 동아시아 문자 프로젝트 1987년 캐슬러 교수 1987년?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캐슬러 교수라면 80년대에 하버드 동아시아 문자 연구소를 이끌던 그 학자였죠. 그의 연구는 대부분 공개되어 있지만 이 문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공개 아카이브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빽빽한 필기와 도표, 사진이 붙어 있었고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글은 세종의 독창적인 발명이 아닌 중앙아시아 고문자에서 영향을 받아 구도적으로 재구성된 문자일 수 있다. 순간 제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제가 너무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한글이 단지 다른 문자에서 파생되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아래에는 이런 메모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가설은 정치적, 문화적 파장을 고려해 공식 발표가 중단되었다. 학계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 존재한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한글이 기존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 예전에도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자료를 그냥 덮어둘까? 아니면 교수님들께 보여드릴까? 그리고 저는 결국 언어학 세미나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글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발표 당일 강의실은 조용했고 교수님들과 학우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슬라이드 첫 장을 띄웠습니다. 오늘 저는 한글의 기원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캐슬러 교수의 문서에서 나온 자료들을 하나씩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한 슬라이드가 넘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글의 자음 중 일부가 소그드 문자와 위구르 문자에서 유사한 형태를 발견했다는 부분을 설명하자 하버드 언어학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장치엔 교수님이 손을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서를 기반으로 한 가설일 뿐이요.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기원이 같다는 건 성급한 결론이요. 교수님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과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슬쩍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어떤 친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갔던 걸까? 단지 흥미로운 문서를 보고 흥분한 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디테일이 살아있었고 단순한 추측이라기엔 분석의 깊이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창제가 아니라면 그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만약 누군가가 한글을 창제하기 전 이미 다른 문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그건 모방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 문명의 지식 융합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저는 상상도 못했던 또 다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부러 학업에 더 몰두하려 했습니다. 논문 일정표를 다시 세우고 매일 아침 8시까지 도서관에 도착해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문장을 요약하다가도 자꾸만 그날의 발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치엔 교수님의 냉소적인 눈빛,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던 친구들의 표정, 발표가 끝났을 때 흐르던 그 무거운 정적. 그건 단순히 이견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금기를 건드렸다는 듯한 경계와 긴장, 그리고 아주 작은 불안이 공기 속에 퍼져 있었죠. 하지만 그 불안한 기류는 저를 멈추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제시한 주장, 그리고 캐슬러 교수의 봉인된 문서, 그 문서 속에 담긴 하나하나의 도표와 메모들이 저를 사로잡았고 묘한 직감이 들었어요. 무언가 정말 큰 이야기가 그 안에 숨어 있다고, 그리고 그걸 찾아낼 사람이 바로 나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끝까지 추적하지 않았던 한글의 기원에 관한 퍼즐 조각들을 제가 직접 찾아보겠다고요. 첫 번째로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언어학과에서 이미 은퇴하신 분인데 캐슬러 교수의 마지막 박사과정 제자로 알려진 존 크랜스 교수. 지금은 매사추세츠 북쪽 외곽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정중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참을 고민해서 쓴 메일의 제목은 단순했어요. 캐슬러 교수님의 유산에 관하여. 놀랍게도 하루 만에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엘리안 조 학생? 그 이름 낯이 있군요. 혹시 캐슬러 교수님의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그 한 줄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단풍이 이미 절정을 넘긴 시기였고 나무집들은 마지막 잎새처럼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어떤 시작점에 선 듯한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혹시 이 길의 끝에서 정말 모든 것을 바꿀 그 조각을 찾게 되는 건 아닐까. 존 교수님의 집은 마치 오래된 고서점 같았습니다. 벽마다 책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골동품처럼 낡은 지구본과 필사본이 방마다 흩어져 있었죠. 그는 하얀 수염을 기른 말수가 적은 분이었지만 제게 차를 건네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아는가? 한글을 만든 사람들이 그 당시 동양에서만 문자를 연구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낡은 서류철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시대 말기에 번역된 문서 몇 장, 고지도 복사본, 그리고 하나의 손으로 그린 지도가 들어 있었어요. 그 지도는 중앙아시아 지역, 지금의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부근을 표시하고 있었고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통신인단 탐문 경로 1441년 추정.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조선이 중앙아시아에 사람을 보냈다고요? 존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슬러 교수의 가설 중 하나였지. 세종은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었다. 그는 연구자였고 탐색자였어. 당대에 존재하던 문자체계 중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요소들을 분석해서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지. 그게 바로 한글이야. 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독창성이라는 프레임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대신 인류 지성의 융합이라는 더 깊고 더 거대한 개념이 머릿속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이건 차용이 아니라 진화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주장을 세상에 꺼내는 건 굉장한 용기와 싸움을 요구한다는 것을요. 기존 질서를 흔들 수 있고 누군가에겐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죠. 엘리안, 존 교수님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계는 진실보다 틀에 더 익숙해져 있지. 캐슬러 교수도 그래서 끝내 이 연구를 발표하지 못하고 평생을 홀로 씨름했어. 하지만 너는 다를 수도 있어. 지금 시대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은 되었을지도 모르지. 그 말은 마치 제게 어떤 바통을 넘겨주는 선언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도서관 곳곳을 누비며 역사학과 문자학과 구문서 연구실을 오가며 자료를 모았어요. 모두가 지나치던 문장 속 단어 하나, 필사본의 주석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언어학과 게시판에 붙은 초청 강연 공지. 초청 특강 문자학 세계 석학 아론 그랜트 교수 인류 언어의 미래와 과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랜트 교수님, 문자 체계 진화 연구의 최고 권위자. 저는 주저없이 이메일을 보냈고 몇 시간 뒤 뜻밖에도 직접적인 답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엘리안, 내가 찾은 것들 모두 흥미롭고 중요한 자료다. 특강이 끝난 후 나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 강연 당일 강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진, 외부 학자들까지 모여 있었고 강의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그랜트 교수님은 차분하게 세계 여러 문자의 기원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중간중간 다양한 문자의 구조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는 창조보다는 의도된 구성에서 비롯됩니다. 문자란 단지 소리를 적는 도구가 아니라 문명이 언어를 담는 방식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글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뚝딱 튀어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인류의 다양한 문자에 담긴 지식과 체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제하고 체계화한 결과물이라는 사실.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은 단순한 문자 설계자가 아니라 인류 지성의 편집자였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저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하버드 캠퍼스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단지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정체성까지 건드리는 거대한 파장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 진실이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 저는 그 여정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떨림과 동시에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의 대형 강의실, 보통은 졸업식이나 국제 세미나 정도나 되어야 개방되는 그곳에 이번엔 특별한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어요. 주제는 단 한 줄, 한글과 중앙아시아 고대 문자 사이의 놀라운 닮은 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연결. 포스터에 쓰인 주최자는 브라운 교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강의실은 행사 시작 전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 교수진, 외부 연구자들까지 몰려들었고 강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강의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조마조마했어요. 마치 무대 뒤에서 뭔가 거대한 장면이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관객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그런데 막상 그 무대에 제가 올라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무대로 올라서자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소구드 문자와 한글 자음의 비교표가 나란히 나타났고 바로 이어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삼르칸트 근처에서 발굴된 14세기 중반의 문서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서에는 현지인들이 사용한 문자 체계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형태가 놀라우리만치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자음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슬라이드에는 각 문자의 확대 이미지와 그 의미, 구조 비교 도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정말 설계 원리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역, 니은, 미음 같은 자음이 그 문서 속 기호와 거의 흡사한 구도를 갖고 있었죠. 학생들 사이에선 속삭임이 일기 시작했고 몇몇 교수들은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브라운 교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문서 발굴 현장의 사진과 함께 놀라운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는 단지 기록 문서가 아니라 문자 교육용 교재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흥미로운 주석이 붙어 있었죠. 바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든 거지라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혀의 위치. 그것은 바로 한글 창제의 핵심 원리, 즉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설계했다는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랜 세월 감춰왔던 문을 열고 그 안을 공개해버린 듯한 감각. 하지만 저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아론 그랜트 교수님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강의 내용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도 그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슬쩍 고개를 끄덕이고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한글이 단순히 조선 내부의 발명품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문자 체계와의 깊은 교류 속에서 발전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손이 천천히 들려 올라갔습니다. 장치엔 교수였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해당 문서가 진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 감식 기록이 있습니까? 문자의 유사성만으로 기원을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멈칫했지만 이내 자신 있는 태도로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문서의 진위 여부는 이미 현지 대학, 고문서 연구소와 유네스코 전문가들의 예비 감식을 통해 14세기 중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분석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손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저였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지만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 문서에 나타난 문자 체계가 단지 유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무엇입니까? 조선의 학자들이 이 문자를 접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여전히 우르는 가설만을 이야기하는 셈 아닐까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답했습니다. 엘리안, 그 연결고리 바로 그걸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최근 발견된 조선 후기의 외교 문서 속에 서양 문자를 연구한 흔적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북의 문자는 형상을 따라 읽기 쉬우며 본받을 만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문장, 제가 몇 주 전 도서관에서 발견했던 메모 속 구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이었어요. 그때 아론 그랜트 교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단순히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담긴 구조입니다. 한글은 분명히 독창적인 체계이지만 그것이 곧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문자의 원리를 융합해 재창조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진화 아닐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학생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뭔가를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문자 하나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체성과 자부심, 과학과 철학,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거대한 서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서사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을 만큼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세미나는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는 끝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문이 된다는 거요. 밖으로 나와 하버드의 밤 공기를 마주했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한글을 둘러싼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글이 단지 한국인의 문자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언어학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밝히는 작업이 아닌 미래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도서관에 앉아 한글의 철학과 원리를 연구하며 느꼈어요. 이 문자가 지닌 깊이와 구조, 그리고 인간 언어에 대한 통찰은 실로 경이롭다는 것을요. 단순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넘어 음성과 형상, 사유와 철학이 맞닿아 있는 구조.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은 독창성과 실용성, 아름다움과 과학성,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위대한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구보다 그 사실을 이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걸었던 그 길, 그리고 그들이 남긴 지적 유산을 지금 내가 다시 걷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글은 누구의 발명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는 이 위대한 문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승하며 세계에 알릴 것인가? 하버드의 가을은 어느새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제 막 봄이 시작된 듯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 감정을 담아 한 글자 천천히 써내려갑니다. 바로 한글로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버드에서 시작된 한글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글의 기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치열한 토론 끝에서 드러난 진실은 한글은 단지 독창적인 문자 그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과 학자들은 당대의 지식과 문명, 그리고 인류의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한글의 아름다움과 자부심을 다시금 느끼게 해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깊이 있는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 산책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